자, 7번째 법칙. 통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벌지 전투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미군 병사 1만 9천 명이 사망했고 7만 명이 부상당한 그런 전투였죠. 아주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미군의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독일군은 절대로 미군을 연합군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투항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독일군이 반격을 한 겁니다. 이 미군이 간과한 사실은 히틀러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완전 미치광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최측근인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들을 상대로 싸웠다면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투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었죠. 이 히틀러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아치볼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어떤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조차 운동선수의 기록을 예측하는 데는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운동선수의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측정하는 그 당시에 뇌가 얼마만큼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수의 기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 운동선수의 기록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히틀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군을 공격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거죠.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이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항상 지배당해왔었죠. 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2008년 9월 10월에 리먼 브라더스는 자기 자본 비율이 11.7%였죠.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에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변화한 유일한 것은 이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였죠. 이 리먼 브라더스의 재정 상황은 72시간 전이나 72시간 후나 상황이 바뀐 게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해진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모여서 뱅크런을 만들었고 결국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게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 힘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스탑이죠. 게임스탑은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는데 레딧이라는 SNS에서 게임스탑을 공매도하는 세력들에 대해 대항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게임스탑을 매수하게 했고, 그러면서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공매도 숏커버링이 나오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게임스탑 사건이었죠. 근데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게임스탑은 높은 주식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유상증자를 한 거죠. 따라서 이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또 세상을 움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통계에 나오지 않는 사실들이죠.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자 활동에서 종종 목격되는 위험 하나는 통계와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질문에 늘 합리적인 답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확실성과 혼돈,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항상 통계와 데이터를 내미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우리는 이 세상이 데이터와 통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불확실한 것들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세상, 통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꼭 4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통계나 데이터만 보고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통계나 데이터만 보고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두 번째, 누군가에게 합리적인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미친 짓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장기 투자자가 보기에는 주가가 5%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주 미친 짓이지만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겠죠. 세 번째, 인센티브의 힘을 기억하라. 이 통계가 놓치는 것 중에는 인센티브의 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 버블, 주식 버블 이런 것들은 아주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 이익관계로 인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버블을 유지시키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블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자, 4번째는 통계보다 스토리가 강하다. 이전에 말했던 법칙과 연계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 중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역사상 평균을 상회하며 주택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통계에 기반한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에서는 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을 샀고 그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덕분에 은퇴를 할 수 있었고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스토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계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은 스토리에 더 끌립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아무리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도 이 스토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계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스토리가 퍼져 있는지,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스토리가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없으면은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스토리가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비합리적인 상황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번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법칙.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한 과열은 정상이다. 이 과열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인다. 두려움이 온 거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탐욕이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을 만들고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하이먼 민스키라는 사람인데요. 민스키 모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이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금융 사이클을 아주 세 문장으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빛을 내어 투자한다. 빛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해진다. 단 세 문장으로 이 경제 사이클을 아주 정리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면은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고, 낙관적이 되면 사람들이 빛을 낸다는 거죠. 자, 이 중간 과정을 없애면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 사람들이 빛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경제가 안정적인 것은 평화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빛입니다. 혼돈의 씨앗은 빛이죠. 그리고 결국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최고의 본문입니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낳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자산 가격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자산 가격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코로나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위기를 맞은 이유는 인류가 지난 100년간 많은 전염병들을 훌륭하게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2020년 그 당시 누구도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염병에 완전히 무방비했던 겁니다. 그나마 한국이 잘 방어했던 것은 이전에 사스라든지 그런 전염병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선별진료소 같은 걸로. 반면에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무방비가 있었고, 그 무방비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평화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를 만든 겁니다. 이 학자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시를 했죠. 그런 전염병 같은 거는 역사책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투자, 일,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비즈니스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잘 나가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어떤 회사가 너무 잘 나가면 자만을 하게 됩니다. 자만을 하게 되면은 경쟁자들한테 따라잡히게 되고 파산할 수가 있죠. 투자도 그렇겠죠. 내가 사는 것마다 다 주식이 올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려 하지 않고 계속 주식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겠죠. 자연도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해, 그 해에는 산불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동안에는 식물들이 성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산불이 줄어들지만은 그 이후에 식물이 죽기 시작하면은 말라 죽은 식물이 더 많고, 그러면은 산불의 연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이 과정은 반복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점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걸 알 수는 없죠, 아무도. 어디까지 주가가 버틸지 계속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죠.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의 한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광기에 휩쓸려서 최고점 어딘지 알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미칠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회사의 주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주가 이런 걸 보고 비정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점 어딘지 알고 싶어 하니까요. 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계속 따라 사야 될까요? 아니죠. 충분함의 미학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달려야 타이어가 터질지, 터질 때까지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지켜보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말이죠. 타이어 바퀴가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위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